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디샌티스 후보는 생존했지만 비참했고 비참할 정도는 아니지만 3위에 그친 니키 헤일리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보입니다. 아이오와주는 미 전국 유권자 분포와도 너무 다르고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 대선 후보가 된다는 공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압승은 3월 즈음에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희롱 명예훼손 민사재판이 시작된 뉴욕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후보와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인 법정 스케줄과 캠페인 스케줄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텔레비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이 끝나고 세계 언론은 세 작품을 말합니다. 두 개 작품은 석세션 베어고 세 번째 작품은 한인이 중심이 된 비프입니다. 석세션은 27개 부분 후보에 올라 6개 상을 받았고 비프는 8개 후보에 올라 5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 이사회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연구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는 모 회사와 입장이 다르고 전에는 모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 사이에 사무실로의 복귀 전쟁은 끝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 CEO 158명 가운데 6명만이 직원을 사무실로 정규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오랜 핵심 목표였던 통일을 포기하고 한국을 전쟁으로 정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와의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 진보 보수 정권 양측에 대한 불신의 결과에 따른 결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의 코커스는 투표가 시작되고 31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자다라고 AP통신이 선언을 한 것이 이슈가 될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AP통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CNN, 팍스 전부 한 30분 지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AP가 원래 선거 같은 거 처음에 딱 얘기하면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니까 그랬고요. 론 디샌티스가 이건 너무 영향을 준 거였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너무 많은 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축하하려는 준비도 되기 전에 31분 만에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본인 기대도 뛰어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99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 그런데 98개 카운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등을 했습니다. 한 군데 카운티는 존슨 카운티라고 아이오와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표 차이로 니키 헤일리가 이겼지만 이것도 최종적으로 다시 해보면 트럼프 승리로 뒤집힐지 알 수 없는 그런 결과고요. 2위와의 격차가 2위가 론 디샌티스였습니다. 30% 차이. 그러면 1988년도에 압돌이 12.7% 정도의 차이로 이긴 게 가장 큰 그 격차였는데 1위와 2위의 격차가 아이오와주에서 그것의 배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결론은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같았다. 51% 트럼프 전 대통령 득표율, 21%가 론 디샌티스, 모든 걸 다 아이오와에 쏟아 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한 군데 카운티에서도 이기지 못한 19%가 니키 헤일리, 7.7%가 비벡 라마스와미.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고 나서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답지 않은 아주 업빛 톤에 다른 후보에게도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주 드물게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하고 나서의 발언이었습니다. Iowa, we love you. You are going to,
You just go 네, out 뭐 and buy 조금 그 larger 다른 tractors in 부분이긴 Orlando. 한데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론 디샌티스와 니키 헤일리 두 사람 다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까지 했고요. 2016년도 테드 크루즈에게 졌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죠. 그 당시엔 테드 크루즈가 이기고 나니까 테드 크루즈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제는 어쨌든 굉장히 좀 그 같이 싸운 후보들에게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뒤에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엄청 비난하고 3년 전에 위대한 나라였는데 우리는 디클라이닝 되는 점점 가라앉는 나라에 산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장황하게 많은 것을 공약했습니다. 5일 시추는 마음대로 할 것이고 무제한으로 경찰에 대한 면책 특권도 거의 무제한 아주 뭐 많은 약속을 했고요. 니키 헤일리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트럼프와 바이든은 과거의 사람이다. 전부 뭐 복수, 분노 두 사람 다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더 묘사되는 그런 형용사들을 썼습니다. 복수, 뭐 분노에 매달린 과거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니키 헤일리의 얘기였습니다. Do you want more of the same? Or do you want a new generation? 네, 중간에 그 스탑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뭐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혼돈 이런 걸 더 원합니까? 아니면 미래,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을 원합니까? 두 사람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강력한 2인자가 되지 못하고 3위였습니다. 디샌티스의 2위는 뭐 니키 헤일리의 추진력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선 그 트럼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게 됐는가? 아이오와주는 인구가 한 320만 명 정도 되고 백인이 뭐 9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히스패닉계 백인을 빼도 83% 이상이 백인이고 시골 지역이잖아요. 블루칼라, 워킹 그 클래스가 많은 그런 곳이고 농촌인데도 농촌이니까 이제 기계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노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흑인은 4.4%밖에 안 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2.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시골 지역이라는 것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는 것.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밑에서부터 쉬어야지 될 그럴 정도입니다. 39번째이거든요. 그리고는 굉장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척 그 보수적인 곳이고 불균형적인 보수적인 노동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이오와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소송을 당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아이오와 주민의 3분의 2는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지금도 믿지 않는답니다. 아이오와주의 주민들의 3분의 2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것은 그런 거고 디샌티스는 실망을 했죠. 2위를 하긴 했지만 아마 어제 3위 했으면 당장 오늘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버틴 정도입니다. 이제 다음 뉴햄프셔까지 선거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디샌티스는 아이오와주에 딱 맞춤형 같았습니다. 복음주의 그쪽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데에서도 그리고 주지사를 포함해서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거의 그 디샌티스를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9개 카운티를 다 방문을 해서 300만 번을 뭐 320만 명 인구밖에 안 되는데 300만 번을 집을 문을 두드려서 캠페인 그 운동원들이 무척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 결과가 겨우 버틴 정도. 아이오와주에서 이 정도면은 론 디샌티스의 앞날은 정치적인 앞날은 암울합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는 실망했죠. 디샌티스를 이기고 2위가 되지 않을까. 많다면 한 25%에서 30%까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요 19%. 그렇지만 비참할 정도는 아닙니다.
디산티스처럼 비참하지는 않고 아이오와주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무당파, 교회 인근에서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사이에서는 크게 이겼고 온건한 유권자 사이에서는 6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아이오와주라는 시골 이제 노동계층,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서 2위를 하기에는 모자란 겁니다. 이건 아이오와주에서 그렇게 해서 2위하기 모자라면은 다른 주로 가더라도 공화당의 아주 그 강한 공화당 기반에서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오와주가 미국의 다른 주와 굉장히 인종비부터 달라도 좀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뉴햄프셔 쪽으로 가면서 아이오와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도 덜 보수적인 사람이 있기는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뉴햄프셔는 코커스가 아니라 코커스는 정말 진정한 당원들이잖아요. 막 그 추위에도 가서 트럼프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코커스가 아니고 예비선거니까 이제 뭐 좀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시골과 공화당의 기반이 시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되고 이런 이후에 그 근로계층 이 사이에서는 10%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10% 지지도 못 받고 거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몰린 거고 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오와 주민들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던졌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9%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카운티라는 데가 아이오와 대학이 있는 대학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재로는 한 표 차이로 99개 카운티 가운데서 니키 헤일리가 유일하게 이제 트럼프에게 이긴 그런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키 헤일리는 이제 아이오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확장하지 않으면 이제 교육을 덜 받은 사람 뭐 등등 이런 곳에서 확장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어제 7.7% 지지를 받고 바로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하루 전, 이틀 전에 본인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비벡 라마스와미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나온 의도는 짐작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튼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뭐 유명해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벡 라마스와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이슈가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의 멘토라고 하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 표 7.7% 가져가면 뉴햄프셔에서 이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조금 더 선거 아이오와주에서 있기 전보다 조금 그림이 색깔이 조금 어두워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아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도 어제 후보 사퇴했지만 별로 의미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로써 최종적인 결론은 아이오와주의 선거가 끝난 뒤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끝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앞으로 그게 끝이다라고 도장을 찍으려면은 몇 번의 그 절차는 남아있지만 일단 끝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아이오와주가 너무 춥기도 했지만 2016년보다 투표율이 낮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참 내구력이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나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후보들이 가져야지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열정입니다. 지지자의 패션, 팬의 패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패션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패션을 다 이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오와가 전국을 대표하진 않지만 콧구멍 안이 얼어버린다는 그 추위에서도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는데 비벡 라마스와미는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를
이미테이션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졌고 디산티스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요즘에는 와이프랑 같이 안 다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디산티스 후보가 와이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선거 캠페인 할 때 특히 이제 그 와이프가 뭐 텔레비전에서 일을 했고 옷 벗는 걸 좋아해요. 너무 많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거의 이제 막 끈만 달린 옷만 입고 아름답습니다. 몸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고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요즘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활기 있고 미래적인 것 같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 인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카운티를 방문해도 한 카운티에서 이기지도 못했고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어떤 트럼프를 비난하려는 욕망도 없었고 욕망인지 용기인지 아무튼 그 이응자로 시작됩니다. 욕망이나 용기도 없었던 것 같고 겨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팍스나 CNN이나 AP통신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트럼프가 이겼다고 너무 일찍 발표해버렸네. 이 정도를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고 트럼프와. 그럼 트럼프에게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이오와의 유권자들이 지금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있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상황을 꾸며내고 사람들이 속아주면서도 개인 숭배를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본인의 조정력, 본인의 지배력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승리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정도가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모든 것은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지도 모르지만 니키 헤일리 정도가 앞으로 몇 번의 선거를 트럼프와 대결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2인 체제지만 아무튼 폭이 좀 작아요. 트럼프에 비해서. 해서 이제 트럼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에 뉴햄프셔는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니키 헤일리에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주이고 아이오와주와 비교할 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뭐 1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9번째로 인구가 적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아이오와보다 더 많아요. 백인 인구가 92%입니다. 뭐 히스패닉계 빼면은 백인 인구가 88%, 에이션 아메리카는 3.2%, 아이오와주와 비슷하죠. 뭐 흑인은 2% 정도. 그런데 현재는 여기서도 뉴햄프셔에서도 뭐 니키 헤일리가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앞서갑니다. 오차 범위를 한 5% 정도로 넓게 잡더라도 더군다나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바람을 조금 일으켰죠. 해서 1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트럼프가 23일이네요. 이기면 뉴햄프셔에서 이겼다고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2월 2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였던 곳이고 주지사로서 인기가 높았었던 곳이니까 그런데도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긴다 하면 게임 끝으로 봅니다. 거기까지 가면 게임 끝으로 보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게임 끝.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야라는 것을 확정하려면 이건 이제 대의원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대의원 숫자가 아이오와주는 뭐 41개인데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눠 가져서 트럼프가 한 20표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 대의원들이 표를 모아서 전당대회 때 이제 주는 거잖아요. 줘서 계산을 해서 후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고 그러면은 끝이지만 슈퍼 튜스데이 3월 5일이죠. 3월 5일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대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누가 이기느냐가 나오지만 그 전에 2월 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조차 이긴다면 그때는 이제는 뭐 니키 헤일리도 소용 없어지는 그때부터 트럼프의 확신이 과 함께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3월 4일부터 뭐 선거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다.
의사당 폭동 사건 그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딱 이제 트럼프의 캠페인과 트럼프의 재판 스케줄이 충돌하게 되는 거고 오늘로써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어제보다 훨씬 높아졌다. 기간도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입니다. 지금 뭐 뉴저지 주지사와 니케일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니케일리가 뉴저지에서 이겼을 경우를 말씀 안 드렸네요. 니케일리가 뉴저지에서 이기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이긴다면 슈퍼 튜스데이까지 가야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는 아이오와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오와주와 미국에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 가운데 비슷한 곳은 거의 없겠구나. 인종비로 보면은 특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 이슈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서 많이 보시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거기서 올해 누가 상을 받았대 하면은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지 않고 하더라도 쫙 알아듣고 뭐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면 더욱더. 그런데 에미상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라 하고 보는 시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착 달라붙지 않는 무엇. 미국의 뭐 문화라든가 엔터테인먼트와 그런 것인데 올해는 조금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석세션도 상을 많이 받았고 비프도 석세션에 못지않게 똑같이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는 아이오와주에서 승리의 그런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은 뉴욕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그 법적인 스캔들은 지지자들에게는 별로 크게 신경 쓰여지지 않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모릅니다. 만약에 중간에 뭐 판결이 나오고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오늘은 너무 뭐가 많으니까 저도 혼돈됩니다. 막 적어놓으면서 해야지 돼요. 상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 이지 캐롤이라는 여성을 과거에 뭐 뉴욕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 피팅룸에 가서 성희롱했다. 본인은 강간당했다 했는데 그렇게 인정되진 않았고 성학대한 거. 그 뒤에도 대통령이 있었을 때예요. 이분이 2019년도에 고소하고 했기 때문에 판결 나오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즈음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어디 생긴 거 봐라.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 막 그런 천한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예소송하고 또 두 번째 명예소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500만 달러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미 받았고요. 두 번째 명예소송에 대한 그 배상금을 얼마를 지급해야지 되는가 하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기 안 나가도 되잖아요. 변호사를 보내도 되는데 나가는 건 이게 나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고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피곤하게 아이오와주에서 추위에 떨고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춥고 피곤하니까 다리를 질질 끄는 비디오 같은 거 막 보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해? 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춥고 그런 데서 선거 캠페인 하고 하면 트럼프 아니라 29살 젊은이도 다리 질질 끌고 나 이거 못 걷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뭐 별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오늘 뉴욕의 재판정에 등장을 했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강간까지는 갈 수 없지만 뭐 증거가 없어서 성폭행, 성희롱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결을 내릴 때 배심원 전원이 일치를 해서 낸 판결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책 팔려고 유명해지려고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잡지의 컬럼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도 내가 다 대통령이었었을 때 이런 한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 타입 아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이지만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노 레이블스라는 그런 새로운 미팅을 통해서 어느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겠다 싶으면 뛰어들어올 수 있는 후보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조 맨슨이 곧 바이든 대통령과 미팅을 갖는답니다. 뭐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좀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오와주의 뭐 백인 인구가 9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백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이제 광산을 중심으로 된 그런 곳에 유럽계 뭐 백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95% 이상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백인 인구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백인들이 겁나하는 겁니다. 이민에 대해서, 유색인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아시안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아시안과 우리가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피해를 보고 있어 하고 이제 아시안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공부 잘하는 아시안계는 괜히 백인 편 든다고 같은 그 소수인 흑인과 라티노로부터 좀 약간 째려봄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가 굉장히 백인이 많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웨스트 버지니아나 아이오와 같은 데는 워낙에 이제 농기구 같은 것도 현대화가 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아이오와주에서 왜 이민이 중요한 이슈였겠습니까? 이민이나 경제가 아이오와 사람들 국경 같은 것이 중요한 이슈였다고 하는데 아이오와주와 멕시코와는 멀기는 하지만 이민자들이 뭐 우리 일을 빼앗아가 자동화가 우리 일을 빼앗아가 하는 것에 대한 백인들의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 같은 백인들의 불안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75회 에이미 시상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거 다 제치고 석세션, 베어, 코미디입니다. 뭐 셰프가 가족 샌드위치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에미상 보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키스하고 뭐 한 1분은 됐을 거야 뭐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석세션, 비프, 베어가 그 코미디고 비프 성난 사람들이라고 한국말로는 했던가요? 막 처음부터 뭔가 스티븐 연이 화가 나서 코스코였던가요? 화가 나서 막 어떤 여자에게 막 뭐 화를 내고 막 자동차를 막 질주를 하고 뭐 이 여자도 보통 아니에요. 뭐 산 같은 데 가고 하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사람. 이 세 가지를 세계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전형적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석세션은 HBO, 그리고 베어는 훌루, 넷플릭스가 비프를 만들었잖아요. 석세션이야 뭐 지금 시즌 4까지 오면서 너무 많이 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시즌 4로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27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27개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건 주연 후보에 뭐 3명, 뭐 아버지, 아들 둘 다 올라가. 뭐 여자 조연 후보에도 그렇고 남자 조연 후보에도 뭐 몇 사람이 다 올라가 한 작품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7개 후보에 올라서 6개 상을 받았거든요. 작품상 남자 주연상 3번째 아들이요. 그리고 유일한 딸이 받았고 주연상 여자 주연상 그리고 이 딸의 남편이 조연 배우상을 받았고 뭐 등등 해서 6개 베어도 6개 그리고 비프가 5개 받았습니다. 이 석세션은 27개 후보가 나왔는데 6개를 받았고 비프는 8개에서 5개를 받은 거거든요. 이 5개가 작품상, 감독상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인이잖아요. 이성진 씨잖아요. 시나리오상, 감독상, 작품상도 받았고요. 미니 시리즈, 리미티드 시리즈에서 그리고는 이제 남자 여자 주연상에서 남자가 스티븐 연 미나리에서 그리고 이제 엘리 웡 여자 주연상 이렇게 받아서 너무 중요한 거였고요. 말하자면 첫 번째 이제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을에 시상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헐리우드에서
파업을 해서 이제 왔었는데 딱 한 사람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 이제 공중파는 아니고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프로그램들마다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도 수상 그 후보에 올라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석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작품 참여자들 상을 받은 사람들도 다 얘기를 했지만 이게 팍스의 루퍼트 머덕의 가문의 가족의 스토리인데 가족끼리 아버지의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서로 막 싸우고 때로는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엇갈리면서 싸우고 하면서도 우파 정치의 당파적인 보도 이 팍스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어제 상 받으면서도 그 제시 암스트롱이 루퍼트 머덕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현실 세계에서 고착된 문제야. 뭐 당파적인 뉴스 보도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여자 주연상을 받은 그 세라 스누크 같은 경우는 임신해서 빨간 드레스를 입었는데 임신하면요 호르몬이 왕성해져서 연기하기 굉장히 편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배우들도 이렇게 중요한 상 받을 때 막 다 울고 당황하고 합니다. 홈얼론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가 세 번째 아들이요. 이 키어런 컬킨이 막 눈물이 거의 나올 뻔하고 와이프에게 내 두 아이들에게도 너무 그런데 세 번째 아이를 더 갖고 싶어. 와이프가 이 상담은 가능할지 maybe라고 했는데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를 쳤고 또 이제 여기서 그 사위로 나왔던 사람도 그 주연상을 받은 극에서의 아내와 실제의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비프로 넘어가면 스티븐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가장 이제 이런 시상식이 있으면 미국의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연상을 받은 몬스터에서 조연상을 받은 흑인 여자 배우가 나는 나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나에게 축하한다, 나에게 감사한다라고 했던가요? 하면서 그 작품이 연쇄살인범을 신고를 한 그 여성 역할을 맡은 건데 뭔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브라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소수 인종이 에이시안 브라운, 에이시안만 브라운은 아니지만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브라운의 모든 그 여성들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브라운 여성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 그들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주목을 받았고 또 하나는 가장 제가 여태까지 시상식에서 본 소감 가운데서 가장 차분한 소감이 스티븐 연이 비프로 남자 주연상을 미나리에서의 주연이 받고 소감을 얘기를 했던 건데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막 뭔가가 젊은이가 분노를 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고 막 수치스러운 막 이런 것들은 좀 외로운 곳에 있는 거다. lonely place에 있는 건데 그런데 compassion, 연민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우아함 같은 거 반대적인 거잖아요.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수치심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에서 한 거의 1분 정도를 조용하게 뭐 얘기하고 와이프가 써니인가 그런가 봐요. 와이프 아주 단아하게 앉아 계시던데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작품에서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게 해준 데니조잖아요. 그 주인공의 데니조에게 나는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compassion 뭐 이런 단어를 얘기를 할 때 그레이스 같은 우아함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조용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전부 이제 수상자 뭐 후보에 오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다. 이제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 감독이 이성진 감독 시나리오도 직접 썼고요. 이제 감독 다른 사람과 같이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상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연예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이거 막 완전 한 작품에서 무더기로 상 받았잖아요. 작품상, 시나리오상, 남자 주연상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또 3개 또 상을 받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민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좀 색다른 에미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글쎄요. 악시오스 보도가 맞을까요? 기업인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사이에 회사에 나오시라.
안 되겠는데요 하는 싸움은 끝났다 하는 건데 미국 CEO 158명 가운데 6명만이 사무실에 정규적으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것을 2024년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그 여론조사에서는 10월과 11월만 하더라도 27%가 우선순위로 하겠다 했는데 너무 안 나오겠다고 하는 직원의 욕구도 강렬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것 처리해야지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 경영진이 체념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근무하세요. 이것보다는 좀 혼합형 하이브리드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직장 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한 20%에서 25%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뭐 집이 되었건 어디가 됐건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팬데믹 때 47%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 이전에 3%보다는 20%에서 25% 정도는 크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사무실에 꼭 나와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보면 은행 같은 경우 줌으로 미팅하는데 내가 이 줌 미팅을 왜 꼭 사무실에서 해야지 되지? 하는 항의도 이어졌고 등등. 지금 고용시장이 조금씩은 고용주 편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고용된 사람, 직원들 편인 것이 고용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들이 고용인과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열망이 하도 크고 나는 기업인으로서 더 다른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직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강조했었잖아요.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막 사무실 복귀를 팬데믹 때부터 계속 지지를 해왔는데 해서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는 일주일에 닷새 회사에 은행에 나가야지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틀 정도는 집에서 일할 수 있답니다. 사흘 회사에 나가고 이틀 집에서 일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요. 팬데믹 이전에도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불편해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이게 잘 될까? 하다가 팬데믹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어차피 있던 기술을 줌 등으로 통해서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해보니까 되더라. 직원들은 이래야지 내가 아이 돌보기도 좋고 뭐 옷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입고 다니고 신발 신고 이것보다 난 이게 좋아?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무게 중심이 어디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기우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 쪽으로 악시오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벤앤제리가 버몬트주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회사고 지금도 있고 처음에 창업한 사람의 그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벤앤제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에 앞장서서 말하는 회사인데 모 회사와 싸우면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영구적으로 즉각 휴전을 해야지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 벤앤제리 이사회 이사장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 회사는 다른 회사인데 이 모 회사는 뭐 비누도 만들고 또 다른 아이스크림 회사도 갖고 있고 하는 회사예요. 벤앤제리의 모 회사 이름이 뭐든가요? 뭐 U자로 시작되던데요. 유니레버군요. 유니레버가 갖고 있는데 이걸 벤앤제리가 벤 코엔과 제리 그린필드가 공동으로 이걸 창업을 해서 2000년도에 바로 이 지금의 이 모 회사 팔 때 유니레버에 팔 때 조건을 걸고 팔았습니다. 이사회는 이 모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워낙에 이 창업자들이 환경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버몬트 지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팔 때 우리 독립이사회가 있어야지 되고 그 독립이사회는 나름대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를 해줄 때만 너희 회사에 팔겠다 해서 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번에도 우리는 평화가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다 하는데 이 유니레버라는 회사는 큰 회사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많이 팔아서 수익 내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사회가 2021년도에도
유엔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 이 팔레스타인 원래의 땅을. 그건 불법이야 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안 팔았습니다. 우린 그런데 우리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을 팔 수가 없어 하면서 그랬더니 이 모 회사가 말도 안 돼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에게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회가 이 모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 12월 달에 해결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2만 4천 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만.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의 85% 230만 명 가운데 어디론가 집을 옮겼어요. 이게 이제 베넨주엘이 아이스크림 회사 이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침묵을 할 수가 있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는데 말도 안 되잖아. 어제도 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에도 뉴욕에서 무슨 가자 주민을 보호해야지 된다 하는 큰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걸로 또 회사에서 내전도 일어나요. 스타벅스 같은 데는 CEO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직원들은 우리는 전폭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한다 하는 거고 CEO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하니까 사람들은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널드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너무 친이스라엘적이다 하고 보이코트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친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은 이건 반유대주의야 하고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데 아무튼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베넨제리의 이 사진들과 모 회사와의 이 싸움의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그 기업의 어떤 그 장사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잠시 뒤에 한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고요. 전립선암 수술받고 부작용으로 입원했다가 그 당시에 얼마나 미국 사람들도 냄비 많아요. 얇은 냄비. 라면 끓일 때 아주 맛있고 나머지는 해가 많이 된다는 그런 근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뭐 이거 뭐 탄핵해야지 된다. 뭐 이게 말이 돼. 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니 쏙 들어갔잖아요. 아무튼 퇴원했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고 한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하거든요. 왜 이랬는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 아무튼 통일을 향한 북한 정권의 의지는 끝났다는 얘기고요. 지난달 말에 이미 당대회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헌법까지 개정하라고 수정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북한이 세계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지적을 하더군요. 한국을 향해서 철천지 원수다, 주적이다, 뭐 핵위협을 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뭐 대화를 하고 뭐 가능한 통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핵심 목표였던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과감한 발표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제 필요하다면 핵전쟁까지 해서 흡수통일하겠다는 겁니다. 흡수통일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핵전쟁을 해서 우리가 그 남한을 갖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전에도 남북한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좋게 잘 지내보자고 할 때도 통일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헌법까지 수정을 해서 완전히 그 선전선동의 가이드라인, 지침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평화통일 이런 말도 이제 안 쓰고 위대한 뭐 국가통일 이건 뭐 민족 대단결 뭐 이런 거겠죠. 동포 미국 말로는 fellow 요즘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주 얘기하는 fellow citizen, my fellow citizen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fellow countrymen, 동포 이런 말도 쓰지 못하도록 그냥 한국을 외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외국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인 넘버 원 애니미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에 예속시키고 남조선을 되찾아서 우리 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합병할 문제를 우리 헌법에 명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것은 가까이는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 워싱턴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물론 북한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많이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피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적이 전쟁을 시작하면 워싱턴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인 훈련 같은 것을 전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도 전에도 해왔지만 가만히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공화국은 적을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으로 벌할 것이다 해서 이제 무슨 여러 개 세계의 그 남북 통일을 위한 남북과 대화의 창으로 열어뒀던 것을 다 정부 기구를 폐쇄를 하고 웹사이트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이고 우리는 여러 수단으로 보복한다. 전쟁과 평화 사이의 선택이라는 그런 위협은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이 같은 전화는 도널드 트럼프와 2019년도에 협상이 깨진 뒤에 이미 예고가 된 거다. 그 이후에 워싱턴과 대화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믿지 않았고, 브로커, 운전석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보수 정권이니까 평양을 적으로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완전히 남북한 미국 다 불신하지 않으면서 핵 능력만 확장을 했다. 그런데 동포에게 핵무기를 쓴다 하는 것이 애매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초 작업으로 한국을 적으로 하고 외국으로 하는, 이게 그래서 무슨 예전에 뭐 핵 관련해서 미국에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지만 그 지그프리드 해커, 이런 핵과학자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귤을 까먹으려고 합니다. 겨울에 귤을 까먹을 때는 맛도 좋지만 향기가 아주 그윽하잖아요. 손으로 다 짜서 냄새 좀 맡고.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